뭘로 드릴까요? 소연이 다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냥 삼겹살로 주세요. 네, 삼겹살 1인분이시죠? 음료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정호는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정호는 잃어버린 딸의 그림자를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한복판, 퇴근 시간에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고깃집 행복한 식탁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한소연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8살의 소연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그 미소 뒤로 깊숙이 감춰진 외로움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 삼겹살 2인분 추가요. 소연의 목소리가 주방으로 울려 퍼집니다. 양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소연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이 고깃집이 유일한 터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70세의 송정호 회장이었습니다. 송화그룹을 이끄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지만 오늘 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찾게 된 이 작은 고깃집이 그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정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연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그 순간 정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혼자입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그를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정호는 메뉴를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소연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동작, 심지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소연이 다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냥 삼겹살로 주세요. 네, 삼겹살 1인분이시죠? 음료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소연의 친절한 말투가 정호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정호는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정호는 잃어버린 딸의 그림자를 계속 발견했습니다. 특히 소연이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가 정호의 기억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소연이 실수로 손목의 팔찌를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떨어뜨렸습니다. 소연이 당황하며 팔찌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정호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팔찌를 집어든 정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사라진 딸이 늘 차고 있던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장식과 섬세한 체인, 심지어 약간 변색된 부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팔찌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거요? 어릴 적부터 차고 있던 건데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에요. 소연의 말에 정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난 건지 아세요?
정호의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제 손목에 있었거든요. 아마 저를 낳으신 분이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소연의 담담한 대답이 정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정호는 팔찌를 소연에게 돌려주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자신이 찾던 딸일까? 25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팔찌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역시 정호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을 했습니다. 또 올게요. 그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든 오세요. 고깃집을 나선 정호는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내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딸이 유괴되었을 때의 충격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고깃집에서 만난 소연이 혹시 다음 날 저녁 송정호는 다시 행복한 식탁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소연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그 팔찌, 그 미소, 그 목소리, 모든 것이 사라진 딸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으며 소연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웃는 방식,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걸로 드릴까요? 소연의 질문에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하는 사이 정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연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송화그룹 본사에서는 정호의 의붓동생이자 비서실장인 장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정호에게 공식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오른팔로서 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십니다. 민재가 부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어디 나가시더니 오늘도 일찍 퇴근하시네요. 민재의 예리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20년 동안 정호의 곁에서 일하며 그의 모든 습관을 파악하고 있던 민재에게는 이런 변화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정호를 미행했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 서민들이 사는 골목길로 향하는 정호의 차를 따라가다가 작은 고깃집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정호가 고깃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회장님이 저런 곳에? 민재의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던 정호가 갑자기 서민적인 고깃집을 찾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연속으로 같은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깃집 안에서 정호는 소연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정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원래 다른 곳에서 살았는데 양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 근처로 이사 왔거든요. 양어머니라고 하셨나요? 정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다 키워주신 분이에요. 지금은 암 투병 중이시라서. 소연의 말에 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힘든 시간들이 정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고아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정호의 질문이 계속되자 소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정호는 자신의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꽃동산이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 양어머니에게 입양되어서 그곳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별꽃동산. 정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민재는 고깃집 밖에서 정호와 소연의 대화를 엿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과 몸짓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정호 곁에서 일하며 그의 모든 표정을 외워온 민재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가. 민재의 머릿속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정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유일한 가족은 아들 송민규뿐이었고 민재는 그 틈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왔습니다. 정호가 고깃집에서 나오자 민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저 여자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호의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관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마지막 모습과 오늘 본 소연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녀가 자신의 딸일까? 하지만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호의 고깃집 방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소연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소연 역시 정호의 규칙적인 방문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왜인지 그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도 삼겹살이시죠? 소연이 물었을 때 정호는 용기를 내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팔찌, 정말 어릴 때부터 차고 계셨나요? 소연이 손목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에요. 혹시 그 팔찌를 주신 분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정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이미 차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죠. 소연의 대답을 들으며 정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25년 전 딸이 사라졌을 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와서 양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양어머니의 모습이 날로 여위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한 분이 가게에 오세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니? 양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팔찌가 어디서 났는지, 고아원은 어디였는지. 소연의 말에 양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양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비밀이 있었지만 아직 소연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라. 양어머니의 애매한 대답에 소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 민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소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민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소연의 출생 기록이 불분명하고 고아원 기록도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가 25년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5년 전, 민재는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송화그룹 회장 일가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정호의 외동딸 실종 사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재는 서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약 소연이 정말로 정호의 잃어버린 딸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정호에게는 이미 아들 민규가 있었지만 딸이 돌아온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정호가 고깃집에 가는 것을 또다시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깃집의 소음 때문에 명확히 들을 수는 없었고 다만 정호의 표정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 여자를 보는 눈빛이. 민재는 20년 동안 정호 곁에서 일하며 그의 모든 감정을 파악해왔습니다. 지금 정호가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호감이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소연 역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계속되는 관심과 질문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팔찌에 대한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소연은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용기를 내어 정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딸이 있었는데 일찍 잃어서요. 당신을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나서 그런가 봅니다. 정호의 대답에 소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죽은 딸의 대체품 같은 존재인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 내 아버지일까?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나를 찾는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소연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는 반가움보다는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은 소연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세상에 속할 수 있을까? 민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와 소연의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민재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호의 신뢰를 흔들어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정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민재의 심각한 표정에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요즘 자주 가시는 고깃집 말입니다. 그곳 직원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소연이라는 여직원이 최근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양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상당하다고 하더군요. 정호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이제 본격적인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직원이 회장님의 관심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민재의 말에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차고 있는 팔찌를 팔려고 여러 골동품점을 돌아다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이 그 팔찌에 관심을 보이시니까 더 비싸게 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의 거짓말은 정교했습니다. 소연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실에 팔찌를 파는 행위를 연결시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인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저녁에 가시면 아마 그 팔찌를 차고 있지 않을 겁니다.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정호의 의심을 키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 팔찌에 대해 물어보시면 분명 둘러댈 겁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소연이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호의 눈에는 그 미소마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정호는 소연의 손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팔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민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소연의 말에 정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차가운 정호의 태도에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팔찌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하셨죠? 네, 물론이죠. 제게는 유일한. 그럼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팔지는 않겠네요? 정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팔다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니까. 정호의 말투에는 의심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정호의 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팔찌를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소연의 진심 어린 대답에도 정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말이 정호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정호에게 소연은 너무나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 실망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사람 얼굴만 봐서는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정호가 일어서며 차가운 말을 남겼습니다. 소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계산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깃집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소연은 정호에게서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양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팔찌를 팔 거냐고 물어보시고. 양어머니는 소연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양어머니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분이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도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일 수도 있고. 소연은 양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정호에게 자신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소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호는 고깃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매일 저녁 문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지만 정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거짓말에 속은 정호는 소연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갈등 끝에 정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학적인 검사였습니다. 정호는 몰래 소연이 사용한 컵을 가져와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호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편 정호는 집에서 오래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의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은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한 문장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이란 이름 마지막으로 남긴다.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 고깃집에서 만난 그 여자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 소연이었다는 것을 정호는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당시 부부 갈등이 심했던 정호는 아내가 딸의 이름을 정한 것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정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름의 일치, 팔찌, 나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말 때문에 생긴 의심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정호가 더 이상 오지 않자 직접 그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어머니의 친구였던 김영애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김영애는 전직 간호사로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정호에 대해 뭔가 아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송정호라는 분 아세요? 소연의 질문에 김영애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송정호? 설마 송화그룹 회장 말이냐?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던 분인데. 소연의 말에 김영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너 혹시... 김영애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이 있었지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너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영애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5년 전에 송 회장 딸이 실종됐었단다. 그때 내가 그 아이 어머니를 돌봤거든. 김영애의 말에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딸이요? 그래, 5살짜리 예쁜 아이였는데 부모가 싸우는 사이에 집을 나갔다가 유괴를 당했지. 김영애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계속 소연이 하면서 딸을 찾았어.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지. 소연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 이름과 같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 아이가 차고 있던 팔찌도. 김영애가 소연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팔찌와 똑같았어. 나비 모양이 달린 은팔찌 말이야. 소연은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름, 팔찌, 시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애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소연아,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소연은 김영애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서야 자신을 찾는 것인지에 대한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23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김영애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송 회장도 25년 동안 딸을 찾으며 고생했을 거야. 서로에게 상처가 있을 테니 천천히 풀어가야 할 것 같구나. 소연은 김영애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서면서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딸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정호는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 소연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내 딸이다. 정말 내 딸이야. 정호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안도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자신은 그녀를 의심하고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정호는 곧바로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에게 진실을 말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깃집에 도착하자 소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소연이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급히 소연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갔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서 정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 씨, 저입니다. 송정호입니다. 안에서 소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니, 소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정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양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집에는 소연 혼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죠. 정호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당신은 제 딸입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소연은 이미 김영애 할머니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받으니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김영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25년 전 실종된 딸 이야기를요. 정호는 소연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기쁘게 맞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정호가 소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소연의 말에 정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날 찾으셨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23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누군가의 딸로 살고 있었어요. 양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호는 소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25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소연아, 아빠도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다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럼 왜 저를 의심하셨어요? 소연의 반격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팔찌를 팔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멀리 하셨던 거죠? 소연의 말에 정호는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23년 동안 저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왜 부모가 저를 버렸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도 눈물을 흘리며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지 못한 아빠가 잘못이야. 용서해줘.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시간을 줄게.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정호의 간절한 말에도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편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건 무서워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고깃집 직원이에요. 재벌가의 딸이 될 준비도 마음도 없어요. 정호는 소연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소연아,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줘. 정호는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소연은 그 명함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정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소연은 잠시 그를 불러 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정호가 놓고 간 명함을 바라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며칠 후 민재는 정호가 소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민재는 마지막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송화그룹 이사회에서 정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민재는 이사들을 하나씩 만나며 정호에 대한 불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개인적인 문제에만 신경 쓰시느라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민재의 교묘한 말에 일부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연은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호의 명함을 바라보며 수없이 망설였지만 아직 그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양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소연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양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양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양어머니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내 진짜 가족을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양어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소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아니야, 소연아. 나는 내가 외롭지 않게 잠시 곁에 있어준 사람일 뿐이야. 너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고 그분이 널 찾고 있잖니. 양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서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소연은 정호를 보자 왜인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왜 오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데 아빠가 곁에 있어야지. 정호의 대답에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워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기고 재벌가의 딸이 되고 모든 게 바뀌는 게 무서워요. 소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호는 소연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천천히 함께 해나가자. 그 순간 민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장님의 해임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민재의 말에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소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딸이 더 중요해요. 회사 일은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정호의 단호한 말에 민재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정호가 회사보다 소연을 택했다는 것이 민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렇게 되면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소연이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호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회사 일을 먼저 처리하세요.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이번에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소연은 민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민재가 정호를 회사로 보내려고 너무 급하게 구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영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제가 팔찌를 팔려고 한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당신인가요? 소연이 민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소연은 민재의 당황한 모습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호 회장님을 저와 멀어지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회사 일을 핑계로 저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소연의 추궁에 민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들통난 이상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회장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에 회장님이 판단력을 잃으시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민재의 고백에 정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0년 동안 믿고 지냈는데. 정호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자신의 속내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저도 이 가문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딸 때문에 제 자리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소연은 민재의 말을 들으며 그의 절망적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재의 고백 이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20년 동안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소연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앞으로 그가 송화그룹에서 설 자리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정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민재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오해가 풀렸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회사보다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소연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저 때문에 회사를 잃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소연의 질문에 정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아빠는 이미 한 번 너를 잃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회사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딸은 대체할 수 없거든. 그때 양어머니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 도망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니? 양어머니의 말에 소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23년 동안 쌓인 두려움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정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는 소연을 꼭 껴안으며 25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소연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아빠. 소연의 마음이 열리자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버려지는 게. 하지만 이제는 아빠가 곁에 있다는 걸 믿어볼게요. 정호는 소연의 말에 더욱 단단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송화그룹에서는 정호의 해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민재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정호에 대한 이사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호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정호의 아들 송민규는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여동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25년 동안 외아들로 살아온 그에게 소연의 존재는 당황스러운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아버지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여동생이라면 환영합니다. 민규가 어색하게 인사했을 때 소연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도 가족이 있다는 게 아직 신기해요. 두 남매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의 병세도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소연이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 양어머니의 말에 소연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제게 유일한 진짜 어머니예요. 어느 따뜻한 저녁, 행복한 식탁 고깃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정호와 민규, 그리고 소연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깃집 사장은 소연이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소연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이 고깃집 일은 그만두고 집으로 와야지. 정호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적응해 가고 싶어요. 정호는 소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미 한 번 그녀를 잃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소연의 선택을 무조건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의 할머니도 이날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이 해결되어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도 편해지는구나.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소연이가 맞았어.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연은 처음으로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정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의 손을 잡은 모습에서 2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행복한 식탁 간판 아래에서 송가의 새로운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정우와 민규, 그리고 소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소연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와 자신을 낳아준 친아버지, 그리고 새로 만난 오빠까지. 비록 늦었지만 소연은 마침내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